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이 관측 이래 가장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장마철이었던 중순까지 자주 흐리고 비가 내려 낮 기온은 높지 않겠지만 밤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밤 기온이 올라간 게 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장마가 끝난 지금 열대야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낮에 여전히 무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월과 평창 31도, 원주 32도, 횡성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횡성군 3.1공원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강원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됐다는 것은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올해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올해 10월까지 야외 활동과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누계 국세 체납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 중 체납 규모는 3,300억 원 정도였고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은 1조 4,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 7천억여 원 가운데 실제 징수한 현금 정리액은 33% 수준인 2천억여 원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정리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한 겁니다. 어제 오전 6시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0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최혁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입추가 지난 현재에도 전국이 무더운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무려 37도를 넘어가는 이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10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요. 10월까지는 아니고 이제 10일까지. 금주까지라고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난 5일에 강원도가 발표를 했는데요. 체감 온도가 무려 37.8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폭염이죠. 극단적인 폭염이 한 10일 내외까지 지속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여프리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데프리카는 들어봤는데 여프리카는 좀 생소하네요. 예, 폭염 때문에 아주 데프리카, 대구가 엄청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란 별칭이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원주 인근의 여주가 무려 40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폭염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프리카 아니고 여프리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놀라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환경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지난 6월 28일에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내용에 보게 되면 지난 30년간 서울의 폭염 일수 증가율이 7,36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상징적으로 이제 각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한 자료인데 결국 서울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폭염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최근 네. 동해안에도 독성을 지니고 있는 열대성 해파리가 자주 출몰해서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폭염은 이미 재난이 되었고 네. 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대기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잦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지대나 이런 데서는 다양한 그 인명사고까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인 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폐사하고 있고요. 정말 네. 이 찜통더위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을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요? 일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이 상황은 피해갈 수 없고 그쵸. 기후위기 문제를 전 세계가 나서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폭염은 증가하고 확대되고 기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 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차원에서도 폭염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유럽의 도시들이나 일본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나 도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폭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예. 원주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한 20평형 정도의 에어컨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안에 수액을 통해서 땅으로 이것들을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냉방 효과가 있어서 도시숲을 조성하게 되면 1 내지 2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1 내지 2도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네.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에서부터 패시브 하우스라 그래가지고요. 실내하고 실외에 어쨌든 대기순환들을 원활하게 해서 바깥보다 실내의 기온을 2, 3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낮출 수 있는 공법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공건축물의 패시브 하우스 공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까지 보조를 통해서 확장해 나감으로써 자칫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가지고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만드는 그런 도시 설계들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특히 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폭염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예. 의식이 흐려지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게 되면 사망 사고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폭염 대피소 같은 경우를 추가 확대해서 심각한 폭염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는 인근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냉방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확대해야 되고요. 또 단독 세대에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또 시민과 협력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이 아마 지방도시 차원에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많은 대안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네. 더울 때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 쉬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게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말씀하신 도시 숲 조성 꼭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지구가 뜨거워진 만큼 건축 단계부터 그런 공법을 좀 적용해서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네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원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사전 승인 없이는 언론에 제보와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공무원들과 언론 관련해서 또 입틀막 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원주신문과 전국뉴스인 미디어 오늘 등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원광시장이 지난 31일에 사전 미승인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주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네. 공무원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와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 조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공무원들은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공문 내용을 저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를 좀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이 언론에 제보를 잘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적절치 않다라는 여론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 이 같은 지침을 두고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네.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우선 먼저 원주시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원주시 내부의 문제들이 여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건립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공무원 내부 인사상의 불이익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주시의 고위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지침까지 내리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이 감시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직사회와 언론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통해서 함께 민주주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원주시가 이런 조치를 한다라면 그런 언론적 기능들이 많이 위축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원주가 네. 사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원주시장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전국에서 이런 일은 아마 극히 드문 사례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우려하는 공문이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원주시 전체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저는 좀 긍정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여론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태도를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너치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정책의 너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라면 네. 오히려 이렇게 언론과의 접촉을 규제하기보다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를 하고 네. 그런 좋은 정책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혼자만 알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 자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원주시가 박수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도록 유인하고 그런 활동을 잘한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네, 조직에서나. 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부정의 방식으로 행정 집행을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언론을 통한 역할을 통해서 언론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결국은 박수는 원주시장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공문의 대법원 판결 요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비판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서 이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막음도 문제지만 또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확인은 또 필요한 과정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언론 관련된 환경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네.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소송상으로도 담당 기자도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언론들도 정확한 정보라든가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화하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발이 심한 만큼 절충하는
시간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네. 글로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전기자전거는 출퇴근이나 장보기와 같은 단순한 이동부터 자전거 여행, 배달과 운송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와 이륜차의 장점을 고루 갖췄는데요. 게다가 화석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우려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원주시는 2021년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50대, 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00대, 2024년 상반기에는 59대 등 4년간 총 292대의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 억제와 같이 녹색 성장을 실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광현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업 취지는요, 전기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100여 대의 전기 자전거 보급을 목표로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상자 선정을 통해 구입 비용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이 목표인 만큼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만 지원 대상이며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비대상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2021년 50대, 2022년 83대, 2023년 100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원주 시민이면 가능하고요. 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지원 규모는 총 31대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당 구입 비용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이 목표인 만큼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만 지원 대상이며 또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비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원주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광현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2021년도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제 착공식을 한 문막교 재가설 공사가 있으며 문막교 재가설 공사는 문막읍 문막리 시가지와 문막 관계 산업단지에 있는 새로운 문막교는 길이 541m, 폭 14.3m로 구 교량 옆에 신설되며 국비 166억 원 등 총 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만 봐도 정말 지구가 아픈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서 원주시가 친환경 도시, 더 나아가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림청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강원자치도에서 유일하게 횡성군의 3.1공원이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군청 산림녹지과의 조정옥 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산림청 주관 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횡성군 3.1공원이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횡성 네. 3.1공원의 어떤 점이 우수하게 평가받았나요? 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는데요. 네. 그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대국민 선호도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등입니다. 우리 횡성 3.1공원은 대표적인 주민 건강 증진형 도시숲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연 친화형 산책로와 생태 연못, 야외 운동시설 등이 잘 조성돼 있고 실제로도 지역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공원의 70% 이상이 원형 보전지로 기존 지형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횡성 3.1공원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횡성은 애국의 고장으로 또 유명한데요. 네. 1919년 3.1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횡성에서도 3월 27일에 수백 명의 국민이 읍내 장터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예. 또 4월 1일에는 국민 1,300여 명이 운집해서 태극기 물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횡성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3.1공원 내에는 3.1운동 기념비와 횡성 군민만세 기념비 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래 공원의 정식 명칭은 횡성 중앙근린공원이지만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어서 횡성 군민들도 3.1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횡성 3.1공원에서 다양한 수목과 또 초화류는 물론이고 파충류, 양서류 등 다양한 생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우리 3.1공원에는 대표적으로는 소나무, 느티나무 같은 조목류하고 또 무궁화, 철쭉 같은 관목류, 그리고 작약이나 벌개 및 금낭화 같은 다양한 초화류가 한 4만 본 이상 식재되어 있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수목과 다양한 꽃들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청설모라든가 개구리, 도마뱀, 그리고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도시숲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횡성에 방문하기 좋은 산림체험 장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횡성에는 강원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된 해기산과 어답산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뛰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하면서 산행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숙채원, 성태산 자연휴양림과 같은 산림 휴양시설도 있어서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횡성 호숫길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명소인데요. 호수와 주변 산림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잔잔한 호수 풍경과 산의 푸르름을 동시에 느끼면서 쾌적하게
둘레길을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가보고 싶어지는데 끝으로 네. 횡성의 다양한 도시공원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시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에는 3.1공원뿐만 아니라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생활권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횡성군에서도 3.1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공원들이 지역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 내 조성돼 있는 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서 매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시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는 유아숲 체험 공간으로도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공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산림녹지과의 조정옥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유지철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